부모 자식 간에는 있었는데 할머니까 3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시누이들 막 공부 이런 거 봤어요. 시누지간에 막. 아, 그 옛날에 수석한 저희가 시누지간에 공부했는데, 그죠? 밑에 아래 올케는 수석하고 그냥 신호는 붙기만 하고 그랬죠. 자, 25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 미등기 양도 자산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미등기 양도를 하면, 그죠? 불이익을 당합니다. 왜? 미등기니까, 그죠? 근데 거기 보면 1번에 미등기 양도 시 불이익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등기 양도를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 당연하겠죠. 왜? 등기를 안 하고 넘기는 거니까. 그래서 1번 보면 뭐라고 되냐면 비과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안 해주겠죠. 비과세 감면은, 그죠? 미등기니까. 그리고 각종 공제 안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 배울 때 그랬죠. 요 두 개, 미등기는 장기와 기본공제 동시에 안 되는 게 뭐다? 미등기다. 그렇게 배웠죠. 그리고 세율은 70% 갑니다. 걸리면 죽는 겁니다. 세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연히 주죠. 뭐 여기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뭐 10분의 1만 뭐 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뭐 크게 여기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2번에 이제 미등기 제외 자산이라고 돼 있죠. 얘는 뭐냐면 원래 미등기 양도를 하면 위에 있는 1, 2, 3, 4를 적용해서 불이익을 주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뭐라면 예외라는 얘기 뭐예요? 얘네들은 이런 이유로 미등기를 하게 되면 뭐한다? 등기한 거하고 똑같이 봐서, 그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만약에 뭐 1번처럼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해서 등기를 못했다 그러면 걔는 미등기라도 비과세 감면, 장기, 기본공제 다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을 외울 건 없고요. 예를 들면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미등기 양도 시에는 항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OX. 그죠? 미등기 양도 시에는 항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땡. 틀린 거죠. 왜? 항상 그러면 안 되죠. 왜? 지금 여기 있죠, 얘들. 미등기인데 그 1, 2, 3, 4, 5, 6, 7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미등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는 뭐 장기와 기본공제 다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걔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고 풀려면 일단 요 내용은 몰라도 이런 게 예외가 있다는 건 알고는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죠. 항상 언제나 이런 말 나오면 혹시 예외 있는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정도를 일단 이해하시고 요 내용은 지금 외우지 마시고요. 나중에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3주택 이상 뭐 쭉이 돼 있죠. 비섬용 토지 얘네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쓸 거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조금 필요하긴 한데 실제 시험에서는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는 신경 쓸 수 있고, 265페이지 9번의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일단 뭐 얘가 제일 중요하죠.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비과세 파트는 무조건 정리라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그죠? 일단 여기 비과세는 딱 양도세 비과세는 3개가 있습니다. 3개. 그죠? 첫 번째가 뭐냐면 파산, 선고, 처분, 소득. 그러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가지고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뭐한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빚 갚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네가 사업이 망해서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남은 재산 처분해서 세금 내지 말고 빚 청산해라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죠. 당연히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도 비과세가 된다까지만 가면 되고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부터 나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부터 농지의 교환과 뭐다? 분합. 농지의 교환과 분합. 그러니까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분합, 나누고 합한다 그런 뜻인데 뭐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농지 교환 분합을 했을 때 얘도 뭘 해주겠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비과세는 당연히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3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하나만 딱 보는 거죠. 일단 이런 거죠. 사유가 있다 그랬죠. 사유. 그러니까 이 교환 분합할 때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유로 교환 분합하느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교환 분합할 때만 비과세 해주겠다라고 거기 해당이 됐을 때만 비과세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금액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액 조건을 또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또 사후관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후관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비과세 해주는데 네가 일정 조건을 충족을 못하면 나중에 뭐 하겠다?
추징할 수도 있다. 그런 규정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가장 기본 사항은 뭐다? 요겁니다. 이 금액 조건. 얘는 일단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금액 조건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금액 조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뭐 한다? 교환한다. 이 교환하게 되면 이 토지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차액이 있죠. 차액. 그죠? 이 차액이 있다. 이 차액이 일정 조건을 갖춰야 된다. 자, 그 조건이 뭐냐? 그런 걸 했죠. 자, 얘가 1억이고 얘가 7,600만 원이면 두 차액이 얼마예요? 2,400이다 그러죠. 자, 그럼 이 차액 2,400 요게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면 뭐가 된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쌍방토지 가액 중 어떤 토지? 둘 중 큰 토지. 큰 토지죠. 그럼 얼마? 1억. 그 큰 토지의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4분의 1 이하. 그죠? 뭐가요? 요 차액이 이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는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죠. 1억에 4분의 1이면 2,500이니까 얘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조건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 1억이고 얘가 2억 원이다. 그러면 2억 원이 큰 돈이니까 그거의 4분의 1에서 5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 큰 토지 가격 뭐가 됐든 그죠? 그거의 4분의 1 이하면 된다. 그러면 얘가 7,400이면 얘가 2,600이니까 비과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 2,600이니까 4분의 1이면 2,500이잖아요. 그럼 2,600이면 4분의 1인 2,500까지는 비과세 주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100만 원만 과세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죠?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잘못하면 또 그런 분이 있으면 분명히 4분의 1 이하니까 그래 원래 4분의 1까지 해주는 거니까 4분의 1까지 해주고 넘어가는 100만 원만 세금을 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넘어가 버리면 조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비과세가 안 되는 거다. 그러면 이 케이스는 지금 2,600이기 때문에 1억하고 7,400은 교환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 조건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뭐 가로치기로 뭐 해서 뭐 큰 토지 가격이 뭐 4분의 1 이하 이렇게 나온 적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19회 때는 이게 이거 하나만 해가지고 부동으로 나왔다고 그죠? 부동으로 해서 다음 중 비과세 조건에 맞는 금액 조건 맞는 걸 골라서 해서 부동으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X, Y 나오고 막 난리 났었죠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욕심이죠. 나중에 사후관리나 이건 3월달에 다 배울 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 그렇다. 그래서 거기 265페이지 1번에 파산 선고 처분 소득 그랬고 2번은 농지 교환 분합 돼 있죠? 자, 뒷장 넘어가면 266페이지 메뉴 2번에 양가로 2번에 농지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그죠?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다. 그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보시고 뭐 이렇게 특례 기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보지 마시고요.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8페이지 가시면 이제 3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나옵니다. 이제 비과세 제일 중요한 게 그거죠. 1세대 1주택. 이거는 3번은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토지까지 비과세 받고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자, 일단 세대 구성하시려면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얘기죠.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고 그리고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고 그리고 보유를 2년 이상 해라. 이런 얘기죠. 2년 이상 해라. 자, 그러면 자 일단 세대 구성이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집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주택은 당연히 뭐까지 같이 비과세가 된다?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가 되고 그리고 당연히 보유기간 2년을 채워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죠? 자, 그럼 이게 원칙인데 우리가 뭘 배워요? 이 원칙에 각각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구성의 기본에서 그렇지 않은데도 세대 구성 한 걸로 봐주는 게 있고 집이 하나가 아니라 두 채인데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주는 특례가 있고 그리고 보유기간 2년을 못 채웠지만 이걸 하면 2년 보유한 걸로 봐준다. 그런 예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각각의 원칙에 대한 예외 하나씩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그 예외 규정은 당연히 뭐 시험에 자주 나온 얘기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그랬죠?
그럼 보유는 보유 기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보유 기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그러면 이 보유 기간은 무엇을 가지고 입증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제가 물어보면 집 갖고 계시면 몇 년 보유하셨어요? 그럼 나는 3년이요. 나는 2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슨 근거로 3년, 2년을 입증합니까? 뭘 가지고? 뭘 가지고 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 때 만약에 지금 물어보면 얘기할 거려? 집 몇 년 됐어요? 그러면 나 3년 보유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말은 3년 보유했고 3년 보유했다고 무슨 근거로 3년 보유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3년 보유했다니까? 그거겠지. 이제 보통은 3년 보유했다면 내가 거기 3년 살았다니까 이 얘기잖아. 그죠? 3년 살았으면 3년 보유한 거다. 그건 아닙니다. 3년 살았다고 해서 3년을 보유한 건 아니죠. 3년 살았는데 10년 보유할 수 있는 거고. 그죠? 보유는 아니죠. 보유는 뭐야? 공부상으로 따지는 겁니다. 공부상으로. 즉 등기부 등본이나 아니면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 있죠. 이런 걸로 따지는 거죠. 거기서 그걸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는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개념 자체가 보유란 말이 있고 거주란 말이 있어요. 거주. 그죠? 근데 보유하고 거주는 다릅니다. 거주는 뭐예요? 내가 그 집에서 살았다는 뜻이고 보유는 내 명의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원주에 이번에 롯데캐슬 분양을 받았어요. 무주택자인데 이번에 분양받아서 입주를 해. 그죠? 등기치고 이제 잔금 받고 등기 쳤어요. 그리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제도로 발령났어. 그리고 입주를 못하고 등기만 하고 전세 주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거기 내려갔더니 거기서 뼈를 묻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2년 있다가 요 원주 집을 팔면 즉 나는 뭐예요? 분양받아서 등기치고 살지도 못하고 딴 사람한테 전세 주고 갔다가 2년 있다 팔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결세 비과세.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왜? 보유했잖아. 그 집에 들어가 살지는 못했죠. 내 집인데. 그죠? 근데 보유는 들어가 사는 거 관계가 없고 뭐만 하면 돼? 내 앞으로 등기만 돼 있고 세월만 흘러가면 보유한 거죠. 그럼 여기서는 거주가 아니라 뭐만 하면 된다? 보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주는 내가 그 집에 사는 걸 얘기하는데 그럼 난 여기서 몇 년 살았니? 2년 살았어. 그럼 그 거주 기간은 뭘 가지고 따지나? 거주 기간은. 아까 얘는 공부상으로 한다 했죠? 얘는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전출입일. 주민등록. 그러니까 내가 거주기간 입증해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이제 그 지문에 보면 있다가 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1년 거주한 걸 뭘 가지고 입증해야 돼? 등본 띄면 거기서 뭐 있어요?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 기간이 1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주 기간은 그걸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세법은 양도세 비과세는 보유만 하면 되고 일단 뭐요? 거주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전국 다 뭐요? 2년 이상 뭐만 하면 돼? 보유만 하면 됩니다. 보유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3년 이상 보유에 2년 이상 거주, 뭐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에서 7개 지역은 보유도 3년 해야 되고 그 집에 2년도 살았어야 돼요. 그런 경우 있었는데 그거는 이미 다 폐지됐고 이제는 뭐예요? 무조건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유 기간은 문부상으로 가고 거주 기간은 뭘로 간다? 주민등록 전입일 전출일로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 세대 구성을 하셔야 되죠. 그래야 비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세대가 되려면 일단 거주자여야 됩니다. 거주자. 자,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 뜻은 뭘 거주자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그리고 1년 중 며칠 이상? 183일 이상.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그러니까 이거는요. 국적하고 관계없다고 봐야 되죠. 우리나라 국적이 없어도 한국에서 1년 중에 183일 이상 있었으면 걔는 뭘로 본다? 거주자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게 거주자 뜻이거든요. 그럼 얘가 여러분은 거주자 맞죠? 그럼 전부 다 1세대 구성할 수 있다. 아닙니다. 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왜? 세대 구성은 거주자면 세대 구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가 있어야 된다?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혼자 살고 싶은데 이 말대로 하면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양도세 비과세를 한번 받아보고 주고 해야지. 그러면 뭐는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래저래 할 수 없지. 그죠? 왜? 그래야 뭐가 돼요? 1세대 구성이 돼서 뭐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법에 이렇게만 돼 있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죠. 그죠? 집을 제가 50년 부여하고 팔라겠더니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 왜? 혼자 살아. 50년 동안 혼자 살아. 집은 50년 부여했는데 이제 속세 떠나려고 집 팔라고 했더니 혼자 계속 혼자 편하게 사셨으니까 배우자 없이.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배우자 없이 혼자 편하게 살았잖아.
그잖아요. 50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 혼자. 그죠? 50년이 아니겠죠. 거기서 나이 있으시니까 한 70년 동안을 그냥 평생 혼자 편하게 살았잖아. 우리는 막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살았는데 배우자가 있어가지고. 그죠? 배우자가 있는 게 뭐 꼭 그죠?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배우자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오래 산다고? 그거 이제 배우자 성향에 따라 틀린 거죠.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 틀린 거지 뭐 그게 꼭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했죠. 뭐 좀. 그죠? 정신건강 본인이 차지해야 돼. 본인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니 해야지 그냥 그죠? 저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다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이지만 뭐다 없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게 나오는 거죠. 자, 몇 살 이상이면 된다고 했어요? 30岁 이상이면 30歳. 30살 넘으면 무조건 1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 안 해서 30 넘었다 그러면 그냥 혼자 그때 진짜 혼자 살면 되는 거. 왜? 이제 됐잖아요. 굳이 배우자가 없어도 되는 거. 왜? 30이 넘었으니까 이제 평생 혼자 살아도 뭐요? 1세대 구성이 된다. 그런 얘기죠. 세법의 모든 법에 나오는 나이는 만 나이라고 했죠. 그죠? 해바퀴 맨날 뭐래 여자들 맨날 나는 아직도 30대다, 나는 아직도 40대다, 아직도 50대다 이런 거 있죠? 뭔 얘기예요? 이미 30, 40, 50을 대단 넘어갔다는 얘기지. 근데 굳이 만으로 안 넘었다 우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뉴스 내용 보니까 뭐 나는 아직도 30대입니다. 막 그렇게 되면요 39이라 이거지 만으로. 그죠? 근데 실제 나는 41살인 거지. 왜? 생일 아니라 2살이나 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뭐 할 거예요? 얼굴이 벌써 자기는 30대를 하는데 얼굴은 40대인데 뭐 그게 안 되는 거지. 소용없어. 그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뭐 몸이. 일단 앉을 때마다 딱 그저 자기도 모르게 앉고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면 그거는 벌써 이제 일정 연세가 되신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잘 의식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앉을 때 이거 앉고 이럴 때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자기도 모르게 하죠. 여기 있을 걸 안 하던 소리 하던 사람들 그럼 슬슬 그죠? 봐봐 이제 슬슬 이제 몸이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죠? 아 이제 내가 슬슬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그죠? 젊은 애들은 근데 할 때 그런 소리 안 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저도 어떤 때 그러거든요. 깜짝 놀라요 제가. 이러다 그냥 이러면 되는데 이거 이런다니까. 그러면 갑자기 훅 가는 거 짜증나죠. 그죠? 그러니까 30살 넘으면 되고. 그리고 배우자가 뭐 했다고요? 돌아가셨거나 이혼한 경우나 있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경력사원들이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갔다 오시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경력은 마일리지가 있으니까 하루라도 갔다 오시면 일단 혼인신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혼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일리지를 똑같이 인정해요. 10년 있다 오나 하루 있다 오나 등기만 됐다 나오면 무조건 뭘로? 1세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경우도 마찬가지고 갔다 오셔서도 뭐다? 굳이 또 세대 구성하시러 또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도 예외가 있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뭐 이런 거죠.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 뭐 이거는 이제 소득 얘기인데 그 소득이 일정 소득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내용은 별 거 없고 그냥 지문이 길게 나오면서 요 얘기 나오면 그냥 맞았다 고르시면 돼요. 그럼 특별히 틀릴 일이 없어요. 왜? 이걸 막 수정해서 틀리게 나온 일은 없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요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이 된다겠나요? 안 된다요? 미성년자. 일단 원칙적인 얘기를 해야 되죠. 자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말이 안 되잖아. 미성년 된다 치면.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죠. 결혼하면. 그죠? 나이 상관없는 거죠. 얘가 7살인데 1살 10살 누나랑 결혼했어. 초등학교 1학년 누나랑. 그죠? 그럼 뭐요? 배우자가 있잖아요. 왜 하필 그때 했어? 여자 집에서 반대란 거죠. 왜? 아무리 그래도 유치원은 졸업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자애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결혼한 거죠. 그럼 누가 있어? 배우자가 있죠. 그럼 뭐요? 1세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결혼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혼 산투틀 어른이니까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지만 요즘은 뭐 미성년자 애들 결혼도 엄청 많습니다. 저희 때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뭐 중고등학생들이 연애하고 왜 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뭐요? 공부만 주장창 하고 학교 다니고 그랬지. 어디서 애 여자 만나고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참 요즘 애들은 엊그제 TV 보니까 어떤 애 나오대. 고등학생들 19살짜리 결혼해가 애 낳아가지고 TV 뭐 프로그램 나오던데 보니까 참 깝깝하더만 쳐다보니까. 애는 낳는데 애는 이제 19살 여자 19살 남자 둘이 동갑이야. 내가 닭튀기인데 닭집에 다닌 닭집에 그래가지고 한 달에 월급 150만 원 받는다네.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을 적금 분대.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지고. 그럼 여자애는 뭐예요? 지네는 김치에다 밥만 먹고 사는 거죠. 나무 50만 원 뭐 있어?
왜 기저귀값 하고 분유값으로 들어가겠지. 그게 대단하긴 한데 그 대단한 게 무슨 대단한 거냐고. 지금 간 게 지금 19살짜리 갔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게 골 때리는 거지. 남자애는 근데 그죠? 나이가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 늘어져가지고 애를 안 봐. 그러니까 자막에 우리나라 전형적인 아버지 상이래. 일을 안 하고. 야, 그런 거 보면 진짜 그죠? 미성년도 결혼하면 좋긴 합니다. 왜? 일찍 하면 그 대신 나중에 나이 들면 좋긴 하죠. 제 친구는 손녀가 있어. 손자, 외손녀. 초등학교 다녀요. 그 친구 중 있어 진짜로. 걔는 16살에 중학교 3학년 때 애를 낳았어요. 사고처럼. 근데 그때 낳았으니까 지금 나이가 30 몇 살이에요. 딸이. 근데 시집 갔죠. 그리고 애 낳았는데 걔가 얼마 줬냐면 걔는 생일 때 자식들이 용돈을 줘요. 제 나이에 용돈을 받아. 근데 우리는 뭐해? 지금 애들 막 대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니까 죽는 거죠. 근데 걔는 용돈을 받는다니까. 애들 다 커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리고 지금은 완전 노나요. 걔들은 놀러 다녀. 맨날 할 일 없어가지고. 자식들도 착하고 그죠. 일찍 키워놨으니까. 좋은 점도 있은 게 뭐든지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하려면 일찍 하는 게 좋긴 하죠. 하려면 일찍 하고 제일 좋은 거 뭐야? 혼자 사는 거고. 그죠? 그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배우자가 되는 게 또 보세요. 이게 세대 구성이 되려면 주소가 같아야 됩니다. 주소가. 같은 주소로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대란 말이 이런 말이죠. 저희 부모님, 제 자식, 제 형제, 자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다 같이 살면 뭐다? 동일 세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남, 처제도 같이 살면 같은 세대원인데 주소 옮겨버리면 뭐가 되는 거? 별도 세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건 부부는 그럼 어떻게 된다? 부부가 만약에 주소를 달리했다. 남편은 여기 살고 부인은 독도가 있다 그랬죠? 독도로 세대 분리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집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같은 세대원이다, 별도 세대다. 같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무조건 뭐요? 무조건 동일 세대원이다. 그러니까 주소가 같이 돼 있건 따로 돼 있건 항상 같은 세대원이다 그런 얘기죠. 자, 이혼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했어요. 근데 같이 살아. 이혼했는데 같이 살아. 그럼 뭐다? 같은 동일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은 형식을 중요하지는 않다 했죠. 저 이혼했는데 왜 같이 살아? 위장 이혼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만약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같은 세대원으로 봐버립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과세할 때 그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는 항상 뭐다? 동일 세대원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번 엮이면 잘못 엮이면 막 평생 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다? 1세대 기본 개념입니다. 그럼 예배 규정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30세 이상이면 되고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체제 생기비 어쩌고저쩌고 길게 나오면 정답. 미성년자는 원칙은 안 되지만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죠. 미성년자는 항상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그럼 땡. 틀렸다. 예외가 있다. 요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268페이지에 3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1번에 비과세 요건 나오죠. 자, 이거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배를 곱해 산정한 면적인의 토지 양도량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쭉 돼 있는데 그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뭐는 제외다?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비과세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1세대 1주택이 해당이 되는데 걔가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너는 뭐다?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안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겠죠? 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양도가액이 실거래가로 9억 초과되면 걔를 뭐라고 그래요? 고가주택 그런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비과세 배제되는 경우는 다음 파트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하다 보면 어려운 얘기들이죠. 자, 오른쪽 4번에 이제 1세대 판정 나오죠? 자, 맨 밑에 1번 원칙. 그죠?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밑이니까 and죠.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269페이지 맨 밑에 있어요.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집단을 말한다. 따라서 비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경우는 1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뒷장 가면 이제 뭐가 나와요? 예외가 나옵니다. 자, 그 박스 하나 있죠? 맨 위에 박스. 자, 그 박스에서 그 4번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지금 한 얘기죠? 자, 5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뭘로 본다?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렇죠? 그 지금 한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예외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 당의 거주 연령이 30세 이상이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번은 뭐 세제생이 몇 줄 길게 나왔죠? 길게 나오면 된다. 외우지 마시고요. 세 번째 줄에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제외하되 원칙은 안 되지만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얘가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1주택. 그죠? 그리고 뭐 토지까지 비과세가 된다. 그럼 이제 세법에서 이 주택을 얘기할 때 무엇을 주택이라고 하느냐 기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주택 판단 기준은 뭐예요? 주거용 건축물인데 뭘 하면 상시 주거 목적으로 쓰면 걔를 뭐라 그래요? 주택 그래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지었는데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이지만 이 말은 뭔 얘기예요? 상시 주거 목적으로 안 쓰면 주택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펜션이나 콘도 같은 건 아니면 합숙소 이런 거 있죠. 얘네들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그게 아니죠. 왜? 콘도나 얘네들은 거주는 가능하지만 동일 세대원이 평상시 거주 목적으로 사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걔는 세법상 주택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공부상, 자, 건축물 대장은 주택이에요. 건축물 대장에는. 근데 실제로는 점포를 쓰고 있다. 이 상태에서 팔면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인데 실제는 점포를 쓰다가 팔면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요? 세법은 항상 뭐라고요? 공부상 용도와 사실상 용도가 다르면 뭘로 간다? 사실상 용도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 실제는 상가인데 그 상가 건물에 그걸 뭘로 쓰고 있어? 주거용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그럼 얘는 뭐다? 건축물 대장에는 상가 사무실로 돼 있죠? 점포로 돼 있는데 실제로 뭘로 쓰고 있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럼 얘는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죠. 왜? 실제 용도가 다르면 뭘로 간다고요? 사실상의 용도로 간다 했죠. 그럼 걔는 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입증 책임이 있는 거지. 입증 책임이. 그럼 만약 여러분 실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그대로 돼 있다는 얘기는 용도 변경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점포로 썼다 팔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건축물 대장이 여전히 주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사용만 점포로 쓰다가 팔았어.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실제로 실무적 법적으로 말고 그냥 실제 여러분이 그렇다 쳐봐. 받을 수 있죠. 왜? 아니 내가 건축물 대장에 주택으로 돼 있는데 용도 변경 안 한 상태면 내가 그걸 점포로 쓰는지 주거용으로 쓰는지 세무서에서 일일이 알아 몰라요.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걔네는 뭐예요? 내가 신고할 때 건축물 대장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도 뭐예요? 그냥 해버리면 팔아버리고 말아버리면 국세청에서 뭐 무슨 수로 걔들이 할 거야? 그 일일이 와서 뭐 실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모르죠. 근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이 법조문은 항상 뭐예요? 나중에 그런 식으로 돼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뭘 기준으로 간다? 사실상의 용도를 한다는 뜻이지 실제적으로 걸릴 리는 없죠. 그럼 걔가 나한테 세금을 과세하려면 뭐 해야 돼? 세무서에서 내가 점포로 썼다는 걸 지네가 입증해서 나한테 과세를 해야 되지. 거꾸로는 뭐예요? 내가 상가 내 주택으로 쓰고 있어. 그럼 비과세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뭘 입증해야 돼? 이제 내가 얘를 뭘로 사용했다고? 주택으로 썼다는 걸 입증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입증하는 게 뭐 쉽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쉽게 해주겠어요? 왜? 상가면 세금을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걔가 주택이 돼버리면 뭘 받아? 비과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용도가 점포로 돼 있는데 실제 주택으로 썼다고 해서 네가 세금 비과세 받으려면 입증을 하라는 얘기지. 근데 입증하면 바로바로 인정해 주겠습니까? 잘 안 해주지. 그죠?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막 그럼 뭐 계약서도 뭐 있어야 되고 막 그다음에 뭐 사진도 있어야 되고 막 그다음에 뭐 옆에 이름보증 같은 거 써야 되고 막 골치 아픕니다. 웬만하면 잘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다? 주택 판단 기준은 항상 뭐가 우선이다?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간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토지까지 같이 비과세 받습니다. 근데 이때 토지는 조심할 게 무제한을 해주지 않겠죠. 만약에 주택의 부속 토지는 무조건 비과세다 그러면 대지 10,000평에 20평짜리 주택 지어놓고 2년 있다 팔면 그 10,000평의 대지가 전부 다 비과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도가 있어요. 이 한도가 뭐다? 이렇게 집 있으면 이 바닥 면적이만 20이다. 그러면 어떡한다? 이 부속 토지는 이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 안에서는 몇 배? 5배. 밖에서는 10배까지만 부속 토지로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건 이 면적 초과되는 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5배, 10배까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5배면 비과세가 안 될 수도 있겠네. 토지가 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난 5배 하니까 세금을 일부러 내야 돼.
이런 집 갖고 있으면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면 집이 겁나게 바닥이 넓은 거죠. 왜? 자, 거꾸로 보세요. 20평이죠, 바닥 면적이. 그럼 5배면 몇 평이에요? 100평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거꾸로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지가 100평이 있어. 그럼 여기다 집을 지으면 여기 바닥 면적, 건축 면적 몇 평 정도 할 것 같아요? 대지가 100평인데 거기다 20평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대지는 100평인데 나는 20평만 줘. 무슨 땅콩주택도 아니 그렇진 않겠죠. 그럼 최소 몇 평 정도 짓겠어요? 60평? 60평은 좋아요. 아주 좋은 자세. 60평. 근데 60평 지을 수가 없어요. 60평 안 되지. 왜? 공법 배웠잖아. 검폐율 걸리잖아. 검폐율. 검폐율이 무슨 60%가 나와요? 아니 전용 일반 주거가 60% 간다. 검폐율이? 556이잖아. 준주거가 60 아니야? 준주거가? 준주거 70이에요. 아 바뀌었어? 준주거 70. 아 그래요? 556657. 아 저희 때는 556657에서 60이었는데 준주거가 70까지 나와요? 556657. 아 그러구나. 근유 7889가 저기니까 맞네. 그죠? 야, 그 70%.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이면 일반 일종 단독은 보통 50% 나오지 않습니까? 5566까지. 근데 만약에 50%면 얘가 건폐율이 50%면 100평이면 50평 지을 수 있나요? 못 집니다. 실제로는. 왜? 그 건폐율 556657은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그 법령으로 기준이 그런 거고 그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실제로 50%면 해당 시군구에서 50을 주는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건폐율이 50이면 걔는 뭐예요? 49점 얼마 다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럼 만약에 40평 줬다 쳐봐. 그럼 이거의 5배면 얼마예요? 5, 4, 20? 200평까지 비가 되는 겁니다. 밖은 10배.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무조건 단독주택은 웬만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은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토지까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맨날 그 나오는 심혜진이 가끔 심심한 번 나오죠. 뭐 양평에 뭐 대지가 3,000평이라나 뭐 해가지고 껄핏 한번 나와가지고 그런 케이스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무조건 다 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또 조심할 것은 얘가 시골 가면 이런 게 있죠. 얘는 허가받고 지은 집이고요. 얘는 무허가로 쳤어요. 10평짜리를 문간방을.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허가받은 거 20평, 무허가 10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정착 면적 계산할 때 얘는 30평으로 간다, 20평으로 간다. 이거 합합이에요. 그래서 30이에요, 30. 그러면 이렇게 되면 30, 요거의 5배, 10배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뭘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 정착 면적 계산 시 무엇도 포함한다.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까지 가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10배 넣고 이때 가로치고 무허가 정착 면적은 제외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다? 얘까지 포함해서 합해서 그거의 몇 배? 5배, 10배. 토지는 여기까지 가야지 다 아는 거죠. 5배, 10배만 외우시는 분들은 나중에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거죠. 왜? 뭘 기억을 못하면 안 돼? 무허가 정착 면적 포함한다까지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교재 한번 볼까요? 270페이지. 맨 5번에 주택의 범위 나오죠? 거기 보면 1번에 주택의 판정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주택이라 함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로서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건물 등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왜요? 사실상 용도로 한다 했죠. 상시 주거 목적이 아닌 콘도미니엄이나 공장 내 합숙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평상시 거주 목적이 아니니까 걔네는 주택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놔두시고요. 2번은 지금 읽으면 머리 아프죠. 3번. 주택에 딸린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지역과는 10배까지, 한 5배까지를 원다. 주택에 딸린 것으로 한다 해놓고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택 정착 면적 계산 시 무허가 정착 면적도 뭐한다? 포함한다. 그거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다 보시면 되고 거기다가 오른쪽 가면 또 기타 또 주택이 나옵니다. 다가구 주택도 나오고 겸용주택도 나오고 그러죠. 다가구 주택. 이게 뭔지 아시죠? 다가구. 그 다가구는 보통 우리가 뭘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뭘 다가구라고 그래? 뭐 기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막 다가구 그러니까 공법에서 다가구면 가만히 있어봐. 세대수 19세대 이해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그런 거 공법에서 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다가구 그러면 뭘 다가구 그래?
그래요. 그 여러 사람 편하게. 여러 사람 원룸 그냥 원투룸 얘기하는 원투룸 그냥 원투룸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죠. 원투룸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원투룸이 말 그대로 방이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막 방이 여러 개 있죠. 보통 원룸 같은 거 하나 갖고 계시면 방이 한 열 몇 개씩 되죠. 그죠? 왜? 밑에는 막 지하로 반지하 4개 넣고, 그죠? 옥탑 불법으로 2개 넣고, 그 다음에 여긴 주인세대 이렇게 하면 뭐 열 몇 개 나오죠. 근데 반지하 내에도 그 4개 나오잖아. 여기 좀 싸지만. 그리고 옥탑 무조건 2개 넣죠. 왜? 뭐 대한민국의 모든 옥탑방은 다 뭐게요? 불법이지. 그죠? 왜? 원래 이게 3층까지만 지금 다 가구나. 단독주택은. 근데 여기다 이렇게 올렸죠. 다. 그 2개 나오지. 그러니까 옥탑은 다 불법인데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해당 시국에서 모른 척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정비한다 치면 이거 전부 다 철거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못 하는 거죠. 왜? 하나를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그걸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방을 더 만들고 싶으면 지하로 파고 들어가요. 지하로. 한 막 100층 지하 100층 해가지고 막 세주면 돼. 그죠? 지상 3층, 지하 100층. 그럼 몇 층짜리 건물이요? 3층. 다 아시죠? 건축법에서 층수는 뭐만? 지상층만 층수인데 지하층은 층수에 안 들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지하에 몇 층 들어가는지 내가 눈으로 보면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얘는 몇 층이래 이게 층수인 거지. 지하로 들어간 거 내가 지하 파고 들어가지 않나는 모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드러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지상층만 층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반지하 넣는 거지. 반지하 넣고 4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그러면 얘를 팔아. 그럼 방이 12개라고 쳐봐요. 12개. 자 그러면 이게 갑거다 치면은 갑이 이걸 을한테 매매를 했다. 만약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매매할 때 보통 여러분 원룸 매매할 때 이거 방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매매하는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통으로 하죠. 통으로. 소유자도 한 명이고 얘가 그대로 원룸 하나 가지고 있다. 그대로 을한테 판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1세대고 원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세대 살고 있어요. 그리고 2년 보유하고 얘한테 팔았어. 그럼 이 갑은 이 원룸 팔았을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뭐라고요? 이 사람이 이 원룸이 방이 12개인데 본인이 이거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 주인세를 살다가 이걸 갖다가 2년 보유하고 을한테 팔았다는 얘기지. 원룸을.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방 12개인데 된다 안 된다? 된다. 되죠. 당연히 되죠. 근데 어떤 분은 원룸 비과세 되니까 안 된대. 그럼 원룸 비과세 안 되면 그 원룸 산 사람은 계속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 1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뭐라는 얘기야? 공동주택이라네. 그죠? 그럼 방이 12개면 1세대 12주택이라는 얘기네. 그럼 뭔 얘기야? 너는 원룸만 팔면 세금으로 주구란 얘기지. 왜? 1세대 12주택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비과세는 관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다? 이렇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양도하지 않고 뭐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얘는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도 뭐 단독주택으로 봐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도 뭘 받는 거야?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다가구가요.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각각의 세목별로 다가구나 겸용주택 기준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구분해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일단 양도세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룸은 뭐다? 다가구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그 통으로 넘기게 되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즉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취급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거기 보시면 271페이지 2번에 다가구 나와 있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법이 그렇다는 얘기죠. 다만 그게 중요한 거죠.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뭘로 본다?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 법에는 이거 하나하나를 주택으로 본대요. 근데 중요한 건 양도할 때 양도세는 뭐라는 겨? 이거를 각각 양도하면 당연히 뭐요? 따로따로 보겠죠. 근데 뭘 하게 되면 그냥 통으로 전체를 하나로 매매를 하게 되면 뭘로 본다? 단독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원룸은 보통 소유권이 한 명이니까 이걸 따로따로 양도하자고 어떻게 양도해? 전체 통으로 양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 즉 뭐? 단독주택으로 본다. 그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뭐 참고에 있는데 그건 지금 안 보겠습니다. 일단 재산세만 딱 보시고. 그 다음에 또 3번은 무슨 주택이에요? 겸용주택이죠. 겸용주택. 그죠? 주택이 많죠? 벨루무 주택이 다 있어요. 자, 겸용주택은 또 뭐냐? 이거 상가주택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주택. 그죠? 상가주택. 여러분 상가주택 아시죠? 1층 식당, 2, 3층 원투룸 이런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제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있어요.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그럼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하냐, 그죠? 기준이 이렇게 됐어요. 주거 부분이
주거 이외보다 크면 걔는 뭘로 본다? 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작거나 같으면 얘는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주거 주거 부분만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준이 틀리죠. 자, 그러니까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원룸, 그러니까 상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있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딱 있는데 잘하면 전체 다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기준을 몰라가지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건 이 기준이 뭐냐면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60이고 얘가 40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고요. 2년 보유했어요. 그럼 비과세 받죠. 근데 문제는 겸용이라는 얘기지.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네, 전체 다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는 이 상가 부분까지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얘가 40이고 얘가 60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따로따로 보니까 40%만 주거 부분의 면적 비율만 뭐 된다?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 완분해서. 그죠? 자, 5대5 어떻게 5대5. 5대5는 주거 부분 여기 있잖아. 여기는 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거 부분이 0.1제곱미터 크면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뭘로 봐? 주거 부분만 주택. 그럼 만약에 상가주택 같은 경우 지타 보면요 면적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정확히 5대5야. 건축물 대상자 면적이 그죠? 그럼 걔는 어떻게 돼요? 5대5면 나중에 팔 때 반절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가주택 같은 거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개발제다 단독주택 용지 받으면 보통 1층 식당 2, 3층 원투는 보통 그래요. 그런 데는 그러면 거기는 대부분이 주거분이 많죠. 근데 이런 상가주택 같은 건 안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5대5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가능하면 주거 부분을 어떻게 넓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2년 지나고 팔면 전체 다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기준이 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세도 있고요. 막 그렇거든요. 취득할 때 막 취득세 부분도 있고 막 그렇거든. 이게 좀 달라요. 좀씩.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 5대5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팔 때 양도세는 5대5면 뭐예요? 따로따로 봐요. 그러니까 기준이 재산세 기준과 양도세 기준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가 이거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양도세 계산 문제 하나가 겸용주택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말은 올해는 거의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계산 문제 나올 일 없어요. 왜? 작년 나온데 또 낼 리가 없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몰라도 뭐는 기억해야 돼? 조건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이런 얘기예요. 주거와 주거 외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OX. XX. 동일한 경우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거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겸용주택 얘기가 뒷장 272페이지 위 박스 참고라고 돼 있죠. 거기. 그죠? 주택이 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뭔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국가주택 공동소유 이렇게 하겠습니다.